김재웅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를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여부가 21대 국회 막바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연금 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등 정치권 현안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어제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전가림 호서대 교수 연결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결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청년 비서관,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안대로 소득 대체율 44% 안에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건데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 청년 세 분 나와 계신데 먼저 박성민 전 비서관님부터 이 스탠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조금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대통령께서 3대 개혁이라고 그렇게 그토록 강조했던 게 연금 개혁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연금 개혁 특위 만들어가지고 지금껏 활동했고 뭐 시민대표단 500명 해가지고 안도 내고, 그리고 여야가 절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선도 민주당이 양보로 이번에 좀 좁혀지게 됐죠. 사실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그렇게 기금이 고갈된다, 청년 세대를 위해서 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던 여당이 이제 막상 민주당이 받겠다, 여당 안을 받겠다, 전폭적으로 이렇게 양보하고 나서니까 이제 와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가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왜 막상 이렇게 상이 차려지고 타이밍이 오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납득이 안 된다가 영화 대사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자, 잘 들었고요. 이동수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여야 떠나서 이제 시민사회든 이렇게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좀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험료율 4%포인트 올리고 우리가 돌려받는 소득 대체율도 한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올리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건데 전 솔직히 한 20%대로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시민대표단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논의를 했는데 연금 개혁하자면서 그러니까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버리고, 그리고 참여연대랑 양대 노총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같은 경우도 이 노후 보장을 강화한 건 세대 간의 사회 연대다 하면서 이걸 좀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사실 이 사회 연대라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저희가 떠넘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서 어떤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가를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의 논의들이 이런 데까지는 좀 뻗어나간 것 같지 않아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네, 신조 수석 상근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그런데 이 숫자만 조정하는 것이 과연 연금 개혁으로 결부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숫자 조정을 해도
1년 정도밖에 연금 고갈을 늦추는 것밖에 안 됩니다. 1년 정도만 늦추는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이 소득 대체율을 비교하고 하다 보면 네네. 결과적으로는 연금 고갈 시점이 1년밖에 미뤄지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뭐 공무원 연금 할 거 없이 뭐 여러 종의 연금을 다 놓고 비교하면서 총체적인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숫자만 조정하자라고 해놓고서 이것을 21대 국회가 끝나기 며칠 전에 이런 식으로 제안하는 것은 저는 순간의 인기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제안이라고 봅니다. 네네. 진짜 민주당이 미래 세대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인 개혁도 같이 하자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묘수 개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묘수 개혁만 선제적으로 처리를 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후에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빠른 시일 안에 급하게 그리고 속전속결로 해야지 그 효과가 더욱더 증폭이 되는 것인데 묘수 개혁만 하다 보면은 후에 구조 개혁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구조 개혁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어쨌든 미래 세대 그리고 대한민국의 향후 살아갈 그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묘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통과를 시키는 것이 진정한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모수 개혁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양당의 입장이 그렇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과 아주 구조적인 개혁이 같이 가야 된다. 그다음 민주당은 요 모수 개혁이라도 해놔야 첫 단추를 깨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자. 요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게 지금 신 부대변인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연관이 되는 건데 숫자뿐만이 아니라 부대 조건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다음 다른 여건 이게 또 얽혀 있거든요. 그 숫자만 달랑 바꾸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모수 개혁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모수는 이제 모집단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이 숫자를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틀은 유지하면서 내고받는 비율, 내고받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수급 연령 같은 것들을 좀 조정하자는 게 이제 모수 개혁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이 맨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소득에서 3%를 이제 보험료로 납입하고 70%를 돌려받는 구조였잖아요.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개혁이 되면서 현재 9%를 보험료로 납입하고 40%를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걸로도 한 2050년대쯤 되면은 기금이 고갈되니까는 이제 이 수치를 좀 조정해야 된다. 요거라도 일단 먼저 하자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구조개혁 또 이제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조개혁은 지금 이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원리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소득 비례해서 받는 이 연금 기능이 같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은 기초연금과 통합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퇴직연금의 성격을 함께 지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거랑 또 이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든지 이런 걸 또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성민. 일단 저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22대 국회 넘어가면 또 조금만 있으면 뭐 선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있고 네. 대선도 있고 이런 굵직한 선거들이 남아 있고 그 전엔 또 각 당에서 뭐 전당대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산적한 상황에서 이 국민연금이라는 것에 있어서 뭐 모수 개혁 일단 여기라도 합의를 한 게 전문가들은 굉장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구조개혁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서 그때 한 번에 하자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오히려 지금 안 하면 나중엔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시급하고 긴박한 과제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인 것이지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까지 그걸 기다리고 미루고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동안 말로만 외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자 이런 말씀이셨고요. 저 두 가지 문자가 들어왔어요. 7865님 모수만 바꾸는 걸 개혁이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연금을 손봐야 개혁이란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반면에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7563님 모든 개혁은 어려우니까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부터라도 하는 게 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문자를 주셨고요.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겉으로 막 대놓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지금 요번 그 28일 표결 내일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해병대원 특검법
지금 하고 있는 연금개혁 법안뿐만이 아니라 해병대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그동안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뭐 이래 어쨌든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 이런 법안들이 줄줄이 이제 상정이 돼가지고 처리 예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하기로 하면 나머지 법안들의 전선이 불투명해진다 이런 또 우려나 약간 의심을 여당에서 좀 하고 있나 봐요. 어떻게 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지금 야당이 노린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이죠. 해병대원 특검까지도 같이 통과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당 쪽에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해병대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방금 전에 언론 속보로 뜬 것이 뭐 국민의힘에서도 한 분이 이제 찬성으로 마음을 돌아섰다 이런 것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녹취 파일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녹취 파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 수사 당국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1차 공수처장이 있었던 기존의 공수처가 했었던 직무유기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수사를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적 배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을 가야 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대통령도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한 수사가 그 결과가 미진하고 부족했을 때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특검을 제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것이 특검이지 수사기관에서 계속해서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특검까지 갈 사안이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의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던 미진한 수사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그 논리도 파괴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그 군인 젊은 그 용사의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정쟁화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내일 특검법 표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민 상식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그 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미진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그런 말 한 거 아니겠습니까? 22대에 들어서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먼저 특검을 제안할 수 있다라고 밝힌 만큼 이 문제를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신 부대변인 말씀하면서 자연스럽게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주제가 넘어왔어요.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연금 개혁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러시죠. 일단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 강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면 입법 폭주다, 의회 독재다라고 비판을 하시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막상 국민의힘은 안을 받겠다, 합의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을 때는 갑자기 나중에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고요. 일할 땐 좀 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정치 논리로 이 사안을 보지 말라고 정부 여당이 민주당을 공격을 하면서도 오히려 이 사안을 누구보다 정치 논리로 바라보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안은 여당 야당 가릴 거 없고요. 뭐 진영 논리로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방금 신주호 부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해병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한 명령을 받고 순직을 하게 됐고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경로라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그 처벌자 범위에 있었던 사단장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던 거랑 다르게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경찰로 넘어갔던 게 다시 갑자기 이첩 보류가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수상쩍고 미심쩍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사 중인데 왜 특검하냐라고 하시는데 일단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아무리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놔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키는 검찰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공수처가 분명히 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할 때 출국 금지 조치 해제하지 말라고 공수처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법무부는 공수처 말 무시하고 그냥 해제하고 출국시켰습니다.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공수처의 권한이 얼마나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네, 이동수 대표님. 네, 지금 뭐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제적으로 수정안을 야당이 내놓는 그렇죠. 게 어떻게 여당이 내놓는 게 예,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수정안을 내놓을 여지도 별로 없다고 보는 게요. 이 사건의 핵심이 결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넘긴 조사 자료를 다시 회수를 하고 또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이제 압수수색하고 항명죄로 기소하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특검법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 국방부 그리고 경북지방경찰청, 포항지청 이런 데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이 연결고리들 중에 한 군데를 빼서 뭐 이렇게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한들 그게 이제 제대로 사건이 수사가 될 것이며 그걸 또 국민들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지금 이 제출된 법안을 이제 좀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딱히 이렇게 피해 나갈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뭐 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네네, 어차피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올 부메랑이에요. 이번에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안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민주당은 분명히 22대 국회에서 이거 다시 발의할 거라고 얘기했고, 또 대통령께서 동일한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그땐 필요한 이탈표가 더 적어져요. 지금은 17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22대 국회로 가면 8표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더 국민의힘 내부에서 뒤숭숭할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언제까지 떠받들 수 있을 거냐. 아마 그런 고민이 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분명 8표 정도의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저는 피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로 넘어갔을 때는 새로운 특검 법안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해병대원 특검 법안은 독소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령 특검 추천권부터 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금지했었던 언론 브리핑 같은 문제도 지금 특검 법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정권에서 금지해 놓은 사안까지도 특검 법안에 담는다. 이건 자기 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독소 조항을 해결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정된 특검법 받겠다고 충분히 공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법적 안정성과 법적 절차에 맞는 특검법을 내놓으셔야지, 이런 식으로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어느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하게 외치는 야권에서 이 국가적인 혼란을 틈타서 권력 찬탈을 하려는 그런 아주 악랄한 야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쁜 짓 안 하셨으면 뭐가 안 나오겠죠. 그럼 오히려 특검을 추진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그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오히려 민주당이 얻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걸리는 게 없으시면 이걸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 여당이 이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을 이유도 없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대승적으로 받았어야지만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여기에 뭐 정치 논리다, 독소 조항이다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그거는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을 이끄셨던 윤석열 검사를 부정하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 말씀하신 독소 조항이 당시 국정농단 특검 때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독소 조항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특검 법안은 당시에 새누리당과 지금 이제 민주당 등이 이제 합의를 한 박성민 것이었고요. 비서관에 예. 이어서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국정농단 특검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된 문제고요. 대통령께서 분명히 특검법 자체를 거부한다고 안 하셨습니다. 독소 조항이 해결되면은 그것은 이제 다시 특검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도 수사가 미진했을 땐 특검을 본인이 스스로 제안하시겠다라고 한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길에 여야가 다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동수 대표 얘기 30초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그 한 10년 전쯤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던 장하나 의원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했다가 역풍 불고 이제 비판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국민 눈높이가 어디 있는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뭐 역풍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는 국민 눈높이가 전 거기에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성역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제 종부세 폐지 주장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최민희 당선인이 또 뭐 민주당의 당 강령 들어가지고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박성민 비서관님, 이게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내가 정치부 기자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 같지가 감으로. 않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약간 그 기존의 문재인 정부하고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부동산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흐름을? 저도 이거는 고민정 의원 개인의 뭐 사견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네. 왜냐하면 물론 뭐 고민정 의원께서 이 부분이 뭐 지도부 내에서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전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논의의 시발점을 만든 것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맞지 않습니까? 네. 물론 한 발 뒤로 물러서시긴 하셨지만 화두를 꺼낸 것 자체가 그것도 원내 사령탑이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요. 굉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그것도 하고 아마 선임되자마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시점도.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손보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정책 노선을. 근데 제가 오면서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메시지도 한 번 더 봤더니 네. 폐지에 반대하는 건 맞는데요. 개선과 완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박찬대 원내대표 그다음에 뭐 고민정 최고위원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 의장 이런 분들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일관된 거예요. 종부세를 손보겠다라는 공감대는 제가 봤을 때 지도부 내에서는 분명히 이룬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게 아마 참여정부의 약간 경제 정책의 상징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에서 만약에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게 지금 고민정 의원이 얘기해서 화제가 된 거긴 한데 지난해에도 김병욱 의원이랑 황희 의원 두 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상속세 폐지를 또 주장하신 적이 예. 있어요. 근데 전 요즘의 추세를 보면은 민주당이 과거에는 이제 2030이 좋아하는 호남 기반의 어떤 정당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4050 세대가 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최근에 집값이 많이 상승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저는 이 고민정 의원이나 아니면 황희 의원이나 이분들의 사례가 결국에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자주 불거질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국민의힘의 설자리가 정말 좁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40대였는데 50대 수도권 남성 오수남 이분들이 서울에 집 한 채씩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수 대표님 말씀 그런 그 견지에서 지금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우리 신조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그런 여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하고 네.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시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과 아주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부터 해서 22대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본 민생 현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 부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부세 폐지 제안 적극 환영한다. 22대 국회에서 과도한 부담 줄이는 방법 적극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엔 22대 국회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좀 활발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하거든요. 자, 그다음 질문으로 하나 넘어갈게요. 이게 민주당 내에서 좀 있었던 일인데 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 4선이죠. 중진 중에 중진인데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당신 반영하자는 데 대해서 그거는 좀 적절치 않다. 민주당 전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 당선인이 마시간 586 기득권 무식한 구태정치라면 이제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뭐 총선 당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설화가 있었고 편법 대출이었나요? 예. 그 논란을 빚었던 분인데 여튼 그 의원에 대한 비난 일단 신 부대변인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긴 한데요. 우상호 의원이 양문석 당선인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선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배한테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우상호 씨도 있더라고요. 그 표현 중에 예. 보니까. 예. 그다음 우상호 의원께서 이게
법과 원칙에 어긋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국회의장은 당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국회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탈당을 아마 민주당만의 게 아닐 거예요. 예, 전부 어느 다, 당이나. 예, 다 똑같은 예. 겁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고 지금 민주당이 너무 과도한 극단적 지지층을 향한 구애로 간다라는 여러 그 걱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상호 의원은 또 이번에 출마 안 했습니다. 출마 안 한 분이 당 원로적인 입장에서 당을 향한 고언을 한 것인데 그것을 두고 이렇게 진짜 원색적인 비난을 한다. 저는 이것은 아직 그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은 분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보고 양문석 의원이 또 막말도 많이 하고 지금 뭐 본인의 그 편법 대출로 한 그 집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다 보시고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얘기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있는데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그 의장 선거에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다만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고 당원들의 참여도 굉장히 활발해졌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만 그게 이제 원내 선거라던가 뭐 국회의장 선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 큰 괴는 제가 봤을 때 같이 하는 거거든요. 양문석 당선인도 당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자라고 강경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 우상호 의원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다만 그 방법을 뭘로 할 거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정당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색적으로 좀 비난 같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하게 좀 토론을 하시면 될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뭐 마시간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당선인의 품격에도 맞지 않고 민주당의 정치인으로서도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렇게 당원들 특히 이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당내 의사결정에서 높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여야의 어떤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또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할 때 100% 당신 반영 이거 결정했을 때 엄청 비판을 했잖아요. 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원들의 어떤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당에 많은 어떤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설에 뭐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총선 백서팀이 한동훈 위원장을 면담하고 뭐 이런 어떤 좀 약간 조사 비슷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 사실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었죠. 백서팀은 특검이 아니지 않냐 부적절하다. 어떻게 우리 신조 그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면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 인사들을 면담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어도 특정인 특히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서 면담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그렇게 해버리다 보면은 총선 TF팀이 지금까지 받았던 의혹이 한동훈한테 책임을 몰기 위한 집단이다라는 그런 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방증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총선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누군가 특정인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치면은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통령의 탓이 크다라는 여론이 더 많이 나온다면 총선 TF팀에서 대통령을 면담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인에게 책임을 물기 위한 그런 TF 진행이 아니라 진짜 체질 개선, 향후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더욱더 승리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체질 변화 그것을 이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한동훈 위원장을 면담한다.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해서도 네.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지금 약간 백서 TF팀의 아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를 누구를 면담할 건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박성민 비서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이 총선 백서 특위의 취지는 상당히 무색해졌다고 봐야죠. 이 뭐 총선 백서 나오면 이거 제가 봤을 때 당내에서 그렇게 소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공정성 논란이 너무 크게 붙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만약에 이
백서팀에다 대고 만약에 쓴소리라도 하면 네.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을 키워주는 역할을 지금 백서팀이 하고 있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뭐 설문조사 문항부터 말이 너무 많았고 뭐 조정훈 의원의 뭐 당대표 하겠다라는 의지했다가 또 갑자기 뭐 불출마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취지가 퇴색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떡하죠? 한 2, 30초밖에 없는데. 네, 전도 예. 좋습니다. 예,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 장동혁 의원 얘기대로 이 백서팀이 특검이 아니잖아요. 특검 나가서 뭐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아닌데 전 못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백서라는 게 왜 졌는지를 이제 전반적으로 조망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거기에 위원장의 어떤 이야기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 그리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 다가오자 수도권 일대로는 교통량이 늘고 있고요.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가양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방화대교부터 밀리고요. 이후 속도 내다가 다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40분 이상 걸리는데요. 그 사이 성수대교 4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성남에서 강일 사이 이동량이 많고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자유로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양터널부터 송내까지 교통흐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8km 막히고요. 발안과 매송휴게소 부근으로도 이동량이 많습니다.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동수원과 북수원 일대로 정체고요. 또 월곡 분기점에서도 속도 더딥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인적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협력 같은 6가지 협력 분야를 집중 논의했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가 어떻게 재설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해서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평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세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게 4년 5개월 만입니다. 마지막 회동은 중국 스촨성 청두의 두보사당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회동했던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였는데 2명이 이미 타계했습니다. 이렇게 열리기 어려운 회의가 성사됐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도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 이후에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서울 행사는 2015년 이후에 9년 만이고요. 이번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삼국의 수장들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다 맞닥뜨렸기 때문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외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선 열리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서양에서도 뭐 하는 그런 속담이 있긴 하지만 보지 않으면은 마음도 열 수 없는 것과 같이 삼국 정상 간의 정상회의가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선 관계가 소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서울 회의를 통해 가지고선 한국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을 복원하고 그리고 또 정상화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을 모두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그러한 사실을 재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번이 9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리창 총리가 참석했어요. 중국 주석이 아닌 총리의 참석. 그동안도 쭉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보통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각국에서의 최고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중국은 총리가 경제 분야의 국제 행사에 참석하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창 총리가 참석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차 회의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참석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제 분야 말씀도 하셨는데요. 세 나라는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지만 외교, 안보, 경제 같은 중요 현안에서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 논의 주제를 보면은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 경제 통상 협력, 보건,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그리고 재난 및 안전 협력 이렇게 6가지인데 주로 그 경제 협력 분야에 집중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국의 정상회담은 회의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푸는 것에 집중이 돼 왔던 것이 전통적인 관례이기도 합니다. 네네. 다만 중간중간 그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행위 그리고 동북아의 어떤 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은 경제적인 내용 그리고 협력의 어떤 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더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경제 협력 분야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또 지난 8차 기간 동안에 다뤄왔던 내용들이 상당히 성숙된 내용들이 많고 또 변화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화된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든지 인공지능, 첨단 제조라든지 그리고 3자 간의 자유무역 협정 그리고 기업들 간의 협정당 등등은 결국은 경제 문제와 관련이 돼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상회의도 그러한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돼 있고 여기에 더한 심화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첨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논의가 그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주로 논의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공동 성명 역시 경제 분야 비롯한 협력 가능한 영역 확대 이제 초점이 맞춰졌더라고요. 공동 성명 중점 내용 그것 좀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틀간의 방문, 아주 짧은 방문 일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급변하는 그런 어떤 글로벌의 정치, 경제적인 환경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3국 간의 어떤 분야별 협력 내용이 이번 공동성명에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인적인 교류를 확대를 해서 3국 간의 인적인 교류를 4천만까지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미래 세대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만남 그리고 교류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문화가 하나의 산업과 연관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소프트 파워라고 보통 명명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국 간의 문화 교류에도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30년을 일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에서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녹색 경제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출권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번 3국의 공동 합의문에는 바로 이러한 환경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 통상 분야도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3국 간의 경제 협력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내에서의 어떤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인 어떤 무역 관행을 일반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무역을 적어도 이 한중
중일 3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보건이라든지 고령화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디지털 전환, 뭐 잘 아시다시피 AI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문제점들도 그리고 협력도 같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비단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3국 간의 어떤 재난 구호와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기관장끼리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네. 대테러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꼭 혹은 재난 관리도 공동으로 한다. 이것이 결국은 아시아 3국, 특히 한중일 3국이 지향하는 평화와 안정, 번영,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공통 이익이라는 것을 어떤 공통분모를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 성명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안전까지도 담고 있다는 데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일 중 세 나라 간에는 북핵 문제, 타이완 문제 같은 이렇게 견해 달리하는 안보 이슈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 나라의 공동 협력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 역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3국 공동 이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 리창 총리는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걸 예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요소 그리고 불확실한 문제는 모두 북한으로부터 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이미 북한은 인공위성이라는 위성체를 발사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에서 유엔 제재 결의안에 의해 가지고선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한반도의 어떤 위기감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그 회담의 주체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에 있어서의 비핵화에 대한 노력, 그런 공동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지만 중국은 이제 비핵화의 공동 목표에는 동의하지 않는 네. 서로가 각자 조심해야 되고 각자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서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마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미묘한 문제, 민감한 문제가 대두되고 거기에 관련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에 있어서 한일 양국이 공통의 의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온도 차이 혹은 결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는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다만 이것을 구체화하고 그리고 성문화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했다는 표현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것 같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 발표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중국 측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고 이제 공식화해서 우리 외교부가 나중에 이제 견지가 아닌 존중 입장이라고 이제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경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하나를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 말 하나가 얼마만큼 큰 비중을 갖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중국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양안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대만의 총통선거 이후에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수사에서는 견지를 한다든지 그것을 인식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인정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존중한다, 이해한다라는 시각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인데, 중국은 아무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보다 중국적인 입장을 따라오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 서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견지를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적어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견지, 인정,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존중하거나 이해한다는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중국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이 관계 속에서 양국 간의 해석의 문제, 그리고 표기의 문제상에 굉장히 다른 의견을 보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에요. 라인 야오 지분 매각 요구 사태와 관련해서 내용이 언론의 관심사였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이거는 외교적인 측면에서 양자 간에 논의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외교 외적인 측면에서 최근 라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언급을 했고, 일본 측에서도 어떤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해왔습니다. 개별 기업의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 다만 이것이 개인 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보 문제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내각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갈등으로 부각되지 않는 차원에서 양자 간의 상당한 조율 그리고 관리, 통제가 있는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자, 미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산업 또는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중국에 날카로운 각을 세우면서 한국과 일본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 구조로 편입할 것을 요구해 왔고요.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이 진행 중인 와중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중국 총리와 회동하게 된 겁니다. 중국 측에서 그동안 불만을 많이 지속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 출범, 한 13년 동안 얘기가 되어 오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공급망의 문제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협력 강화 그리고 관련해가지고선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예방하고자 함에 양자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가 요소수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잠깐 동안 곤혹을 치른 바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라는데 한국과 중국이 일정 정도의 합의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인 경쟁으로 인한 일종의 디커플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중국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급만, 모든 국가는 무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중국이 수출 주도형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미국의 어떤 견제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리창의 총리의 한국 방문에서 경제 무역 분야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안보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를 하고 무역의 보호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디커플링 같은 것도 반대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중일 3국 간에는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입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미중 관련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더욱 거기에 민감하게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공급망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리창 중국 총리는 방한 기간 유일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 갖추고 있지만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 제재 조치에 따라서 좀 미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도 좀 꺼리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둘 간의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최첨단의 반도체 설비와 생산,
중국에서 이루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도 최첨단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의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삼성전자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창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별도로 면담을 가진 것이고 주요하게는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의 중국 수호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제재를 반대를 하고 삼성전자도 거기에 대한 일련의 입장을 표명해 줬으면 하는 것이 아마 중국의 바람일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미중 간의 전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커플링과 리쇼어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 이제 정례화도 중요할 텐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갖는 역할 어떻게 변할 걸로 보시는지 죄송합니다. 한 3, 40초로 좀 요약을 해 주세요. 네, 지난 4년 반 동안 양국 간의 어떤 교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소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북핵의 위험은 증가했고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과의 이번 만남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 중에 하나는 외교 안보 대화의 신설에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2+2의 대화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1.5트랙의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전략 대화도 재개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결국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조치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고 네네. 미국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부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8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살 무렵 수연이는 어린이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엄마. 결국 수연이는 보육원을 거쳐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새 부모님도 수연이를 또 다른 보호기관에 맡긴 채 떠났습니다. 그렇게 20해가 넘도록 외로운 시간을 견뎌온 수연이. 하지만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모아온 소중한 적금 모두를 보이스피싱으로 잃으며 세상을 향한 수연이의 마음은 더 굳게 닫혀버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허리디스크까지 겹쳐 지금은 거동조차 힘든 상태. 삶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수연이의 마음은 더 움츠려만 듭니다. 수연이가 아픈 상처를 회복하고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에서 밤사이 제주에 약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전반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으로만 새벽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집니다. 내일과 모레는 아침 공기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할 걸로 보이는데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주로 산지 쪽은 5도 내외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반면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올라서 내일은 서쪽 지역으로 모레는 대부분 지역으로 25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조금씩 더워집니다. 다만 동풍 영향을 받는 영동 및 경상 동해안은 20도 내외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 먼바다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겠고요. 먼바다 대체로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해역에 파도가 높게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또 경남 내륙 또 경북 북부 내륙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3국 간 인적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며 반대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4일 전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에 대응해 우리 군은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해 타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인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완전 군장을 한 채 규정보다 긴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을 한 채로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은 현재 민간 경찰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부터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소비가 줄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특히 음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 품목 위주로 소비하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판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자처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개혁신당이 그 주인공인데요. 개혁신당의 포부와 청사진,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네. 이제 대표님이에요. 지난 19일 이준석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 개혁신당 새 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축하를 받고 있고 네네. 당대표 자리가 이렇게 무거운 자리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우리 당원들께서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고 어디 갈 때 좀 더 무거워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왜 당 국민의힘 나오실 때요. 예.
비례대표신데도 용감하게 나오셨어요. 예, 그 배지 배지가- 떼고. 그러니까 네. 지금 얼마 만에 배지 뗀 다음에 얼마 만에 지금 그러니까 당대표 제가 되신 1월 거고요? 5일인가 8일에 했으니까 한넉 달여? 2, 3, 4. 예. 넉 달여 만에. 넉 달여 만에. 화려하게 지금 당 대표로 복귀하셨습니다. 와 정말 내가 정당의 대표가 됐구나 실감하신 순간. 처음에 저희 전당대회 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화환이랑 네.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수석이 왔었어요. 그 홍철호 수석이. 정무수석이. 네, 정무수석이 네네. 오셔가지고 이거 우리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 창당대회 할 때도 안 오시던 분이 전당대회 오니까 당 대표라는 자리가 좀 무거운 자리인가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뭐 난도 보내주시고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정무 뭐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실장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와. 좀 무게감이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시니까요. 네. 자,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개혁신당의 정체성.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뭐 보수로 알고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야당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뭐 중도 네네. 보수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나 진보나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저희 스스로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적 스펙트럼 안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그 미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층이라고 한다면 1, 2, 3 세대입니다. 10대, 20대, 30대 세대를 타겟해서 그분들이 이제 뭐 40대, 50대, 60대가 됐을 때 어떤 저는 탈락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요? 나 이거 아니라 그럴 줄 알았는데 여하튼 저는 일단 탈락. 나중에 뭐 근데- 패자 부활전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당이 그러한 세대임에도 그런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데도 50대, 60대, 40대가 가장 당원이 많습니다. 네. 그분들은 우리 아들, 딸 그리고 또 60대, 70대는 내 손자, 손녀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혁신당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타겟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 보수, 진보 이런 이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이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행복하느냐,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자유를 얘기할 때도 네. 뭐 여러 가지 자유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도 있고 뭐 방공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는 제3의 자유라고 해서 문화적 자유에 대해서도 강하게 외치고 문화적 있는 자유. 정당입니다. 자, 어떤 이념의 스펙트럼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그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지금 남국림 씨가 와 우리 당 대표님 나오셨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당원 여러분 화이팅. 자, 비슷한 질문 또 드릴게요. 네. 이제 선명한 이제 야당 어떤 그 뭔가 다른 야당 미래를 향한 어떤 이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의당 다른 야권 정당과 좀 차별성이 있다면 역시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저희는 발목 잡기를 위한 야당 노릇은 안 할 겁니다. 무조건 제가 21대 때 국회에 있으면서도 느껴졌던 것은 야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여당에 대해서. 근데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진정한 야당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점이 좀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탄핵이란 단어를 네.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입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야당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탄핵은 대통령 탄핵 말씀하시는 대통령 거죠? 탄핵과 뭐 너무 쉽게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행복을 누릴 자유가 있으셔야 된다. 권리가 있으셔야 되고 의무가 있으시다. 그래서 기존에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뱉어야 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여튼 할 일 하는 할 말 하는 그런 정당이 되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탄핵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이걸 어떻게 하실지도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과는 정책적으로 국민들께서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께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연대하는 거죠. 네네. 그러나 지금까지의 스탠스에서는 같이 연대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방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상병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부분은 보수 정당답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뭐 또 다른 연대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까 뭐 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이념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바라본다는 거하고 좀 관련되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실제로 22대 국회 관전 포인트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어떻게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면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표결이나 당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랄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어떤 행동이 보여질까요? 앞으로 그 개혁신당이. 참 어렵지만 아까 할 말 한다, 할 일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 정상적이가 상당히 어려운 지금 의회가 돼버렸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가 된 게 자랑스러운 이유가 저희 당이 정상적인 정당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역구에 의원을 냈고 그리고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이 아닌 정당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위성정당 하지 말라 그러면서 본인들은 다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를 냈지만 제대로 된 비례대표가 나온 정당 저희밖에 없거든요. 아 그러네요. 저 지역구 1명, 비례대표 2명. 예. 작아 보이는 뭐 꼬꼬마 정당 3석짜리 같지만 사실 국민들의 신금을 울렸던 이번에 천송이 국화. 예, 그러한 부분도 보시면 저게 맞지.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정치는 저거지. 그 광주에서 그게 처음이었나요? 네, 그럼요. 예. 정말로 자랑스러웠고 그 3분의 의원 그 당선인들께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 당장 다음 날은.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치. 국민들께서도 생각지 못했는데 인사이트를 건드려주고 그래 정치는 저런 거지. 그리고 이 길이 옳지 않아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저희가 꼭 있다라는 부분. 이제 그게 확실히 조국 혁신당이나 그런 당과 좀 다른 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대표 선거 당시에 네. 공약사항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고 네. 하셨습니다. 3년 내에 젊은 개혁신당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이제 밝혔는데 사실 우리 정당 역사 돌아보면 이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아시죠? 그럼요. 예.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향해서 최선을 다하실 텐데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세요? 우선 뭐 3가지 보관인데 첫 번째는 3석의 그 스피커 우리 당선인들의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백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지율을 10% 이상을 우선 그분들이 올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전국 정당 되기 위해서 풀뿌리 조직 저희 지금 구성 중이고 특히 저희 조강특위 제1차 조강특위를 내일 엽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아직 당협위원장이 없거든요. 전국에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3번째 디지털 정당화를 실현할 겁니다. 디지털 정당화. 그러면 조금 더 소통이 더 빨라질 거고 저희 세대들은 또 온라인 세대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 세대들이 소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이 있을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생각했었던 그 상식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저희가 수권 정당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그리고 또 주변에서도 저희 개혁신당을 바라보는 눈빛과 기대감이 다릅니다. 그렇지 개혁신당 같은 당이 좀 있어야죠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당이 정신 차리려면 양당이 조금 더 겸손하고 민심을 바라보려면 개혁신당 같은 당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점에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어렵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벌써 제가 19일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일주일 딱 됐는데 일주일 동안 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반응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 열심히 하는 당대표는 처음 봤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네, 저희 당직자들도 한 명 한 명 다 상담하고 제가 목소리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꼭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정당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기 전에 지금 막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네. 3312님. 영남에 사는 60대입니다. 허은하 네. 대표님이 생각하는 정치의 정도는 무엇인가요? 늘 정도를 걸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또 문자 주셨어요. 정치의 정도. 어려운 질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철학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아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뭐 미래 얘기도 있을 그렇죠. 거고. 예. 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네네. 정치가 돼야 되고 그냥 말뿐인 정치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희의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정도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짧게 보지 않고 멀리 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튼 행동하고 비겁하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제 모토이기도 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대통령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이 가장 유력한 겁니까? 뭐 그분이 가장 원탑이긴 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예, 근데 그렇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분 스스로도 갑자기 우리 허은하 대표님이 그냥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분 스스로가 아직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좀 그렇고 또 저희가 당원 당규에 경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경선 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건 또 언론에서 오해받아요. 근데 스스로가 나간다고 안 하셨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그럼요, 취지로 그럼요.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는 그다음- 후보가 많습니다. 네. 또 이런 또 개혁성 신당이 엄청 우리 그 당원님들 너무 이 걱정 많이 하시고 성원해 주시는 분이 많은 게 제가 이게 네. 소개 안 할 수가 없네. 0007님 제3정당 출발은 늘 기대가 크지만 용두사미가 되는 일도 많았는데요. 첫 소신대로 잘 이끌어가 주세요. 네. 막 격려가 막 쏟아져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야, 지금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행동해 주십시오. 지방선거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게 목표다. 네.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이 네. 조금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서요. 네. 이번에 이제 1차 조강특위 내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어떻게 저희와 함께 하실지. 그런데 저희는 정치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지역 선거를 처음 나가 보니까 모르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그림까지 좀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같이 커나가는 네. 그런 인재들을 키워서 지방선거에 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 순서 약간 바꿔야겠다. 현안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그 특검 관련해서 지금 국회 최대 현안 2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연금개혁 법안입니다. 먼저 내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있는데요. 뭐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짧게 개혁신당 입장은 저희는 찬성 입장. 찬성이요? 네, 찬성 입장이고. 네. 네, 저희는 근데 이제 뭐 아스팔트라던가 막 피켓 시위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네. 내일 아침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 그리고 당직자 그리고 당선자 긴급 회의를 9시에 엽니다. 네. 저희의 의견을 그때 또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만약 해병대원 특검이 22대 국회로 넘어간다면 개혁신당 입장은 뭔가요? 계속 찬성이죠. 찬성을 계속하고 더 많이 설득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번에는 제발 용기 내셔서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찬성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회의 때도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성함 한 분 한 분 다 이제 거명하며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정쟁으로 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안 관련해서 그 우리 허은하 대표님께서 그동안 해병 가족들을 좀 접촉하면서 네, 그들 맞습니다. 얘기도 많이 들었다 제가 이런 거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 느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박대령님은 자주 뵙고요, 사실. 네. 그리고 이번에 공판 때 직접 가서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옆에 서 드렸고 또 공판 그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재판 현장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네. 부모님을 뵀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저를 좀 알아보시고 인사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그겁니다. 유가족이신 거죠. 이분도 아드님을 보내신 겁니다. 군대에서. 이번에도 또 그러한 일이 있었죠. 어제. 네. 그래서 제가 최고위에서 발언했는데 내 아들을 보내고 났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군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내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나라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진짜 울컥해서 정말 힘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박대령이 너무나 상징적이고 너무나 그 의미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꼭 이 부분은 제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곁에서 꼭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할 때 제가 꼭 손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대령도 상당히 당당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감사하게 느끼는데 이 부분을 정쟁으로 하고 정치적 정무적 판단으로 갈 것은 저는 아니다. 우리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접근해 보고 네. 특검에서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검찰 조작 수사 의혹 특검법 등등 여러 가지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검법들에 대한 개혁신당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면서 뭐 되게 분위기 좋았고 예. 상당히 뭐 소통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그래서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특검을 남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남발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일상적인 게 되어버려서 그러니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일상화시켜버리면 네.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특검이 되어야 될 이런 최성병 특검 같은 게 통과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정말 통과시켜야 할. 네. 네. 왜냐하면 이건 오해를 받잖아요.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대통령이 개입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라면 아니다라고 그냥 털고 가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한동훈 특검까지 한다 그러는 걸 보면서 해도 너무하다. 저는 그렇게 자꾸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공세다. 예, 저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대표님은 정치 입문 전에 브랜드 컨설턴트 이미지 전문가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거대 정당의 이미지, 이건 뭐 시간 관계상 짧게요. 국민의힘은 어떤지, 민주당 브랜드 이미지는 어떤지 한마디로 이렇게 한마디씩 그냥 평가해 주세요. 둘 다 진부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둘 다 진부한 네. 이미지다. 예. 네, 너무 과거에 지금 갇혀 사시는 분들 같다. 옛날 20년 전 전통적으로 했던 그 정치의 모습 그대로 아직도 서로 발목 잡고 여당 됐을 때 야당 됐을 때 말 바꿔가면서 정치하는 거 언제까지 봐야 되나라는 생각할 것 같고요. 네. 세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두 양당과 비교했을 때 개혁신당의 대표 이미지는 뭘까요? 저희는 젊은 이미지죠. 예, 젊다라는 게 지금은 젊지만 또 386, 486처럼 나이가 들겠지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과 바라보는 아젠다 자체가 젊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10대, 20대, 30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세대가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를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네. 젊은 정치를 하는 미래 정치를 하는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청춘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게 꼭 나이가 젊다고 청춘이 그럼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열정과 그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생각. 네. 자, 개혁신당 당색이 오렌지색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혁 이색- 오렌지. 개혁 오렌지. 대표님 의견이 반영됐어요? 색 정하실 때? 예, 제가 그때 좀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선거 때 좀 튀어야 되고 구분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거기엔 권위가 있어서 남들이 뭐라 그러지 못했을 것 같고 당명 어떻게? 당명은 우리 양양자 전 원내대표께서 네.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한국의 희망. 예, 한국의 희망.
그리고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좀 빨리 세팅하고 나서 예, 예. 이제 한번 토론해보며 네. 양양자 원내대표와 함께했던 그 때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네. 또 다르게 또 합당을 했을 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제가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좀 평가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세요? 좀 의미 있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나 한마디로 이렇게 한일중 정상회의 평가를 해 주신다면 이번은 좀 이렇게 아주 무겁거나 외교적인 부분보다는 경제적 네네.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네네. 지금은 사실 뭐니 해도 경제이기 때문에 그 경제 부분에 대해서 각국의 수장들이 이것 또한 목소리 내면서 정치할 것이 아니라 네네. 국민 입장에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뭐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이제 입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국민들의 평가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누구보다도 수장은 각 나라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셔야 되니까요. 그 의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각국의 수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당과 별도로 개혁신당도 총선 100서 만든다면서요?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오늘 시작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가 제일 빨리 될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조금 삐걱거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잘 만드시라고 얘기하셨나요? 저희는 서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저희가 가장 빨리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창당했을 때부터 총선까지에 대한 백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특검과 방탄국회가 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야 두 거대 정당을 향한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초선 그 오찬이었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비겁하지 않게 정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하지 않게 네. 정치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미래 세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거기 사실 뭐 세비 받으러 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만 바라본다는 그 말이 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비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초심 그대로 좀 국민을 위해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들어가서 만들었던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이었거든요. 네네. 저도 1호 법안이 일하는 국회법이었는데 정말 그 법 안 지켰습니다. 그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입법기관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퇴근 정체 속에 사고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시내 쪽 수서 부근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정부터 여파받아 밀립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에서 자유로까지 교통량이 많고요. 같은 방향 경기 북쪽에서는 사패산 터널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려운 가운데 이 구간 교통량까지 늘면서 양주 요금소부터 정체가 심한데요. 10km 정도 흐름 답답합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서안암부터 강일 사이 정체고요. 같은 방향 경기 서쪽에서는 노우지에서 송내까지 막힙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까지는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선산 부근에 화물차 사고 나서 현재 갓길에서 처리 중이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창원 터널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로 3km가량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동수원과 북수원 일대로 짧은 정체 보이고요. 또 군자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이 빨리 지나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죠? 네, 우리는 카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 우주 산업을 이제 총괄할 기관이 될 것이고요. 이제 네. 오늘 경남 사천시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이제 각 부처나 이제 기관별로 산재해 있던 이제 우주 정책을 하나로 이제 모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텐데요.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할 과제는 이제 뭐 그동안 정부가 좀 진행해 왔던 재사용 발사체. 그러니까 재사용 발사체라고 하면 여러 번 발사해서 이제 왜 그 스페이스X의 팔컨 9처럼 이제 그런 발사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형 위성항법 GPS 개발, 뭐 달 착륙선 개발 이런 것들의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중장기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게 2032년에 달에 무인 탐사선 보내겠다. 그리고 네. 2045년에는 화성 탐사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목표들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주 정책 이제 컨트롤 타워가 출범했다고 해서 뭐 정부 주도로 우주 개발 추진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기본 운영 방침은 우주 시대를 선도할 민간 기업을 꾸준히 이제 발굴하고 이 정부 주도로 얻었던 이제 기존의 우주 기술 같은 것들을 민간에 이전을 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우주 관련 업계에서는 이제 이미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이제 선점한 뭐 우주 발사체라든지 위성 이런 데 다른 나라들이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가령 뭐 우리가 뭐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IT 내지는 뭐 정착 인프라 구축, 집 잘 짓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좀 한번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를 좀 찾아서 한번 이 정부와 민간이 좀 손을 잡고 한번 본격적으로 우주 시대 한번 열어보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한국판 나사라고 하기엔 예산이 너무 적다. 네. 이런 지적도 나온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올해 초에 이제 또 출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간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었던 이제 우주 관련 예산이 이제 그대로 이관이 됐어요. 그게 이제 7,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미국 나사 예산 1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이제 좀 찾아봤더니 뭐 인도, 일본 다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게 우주 강국을 좀 표방하고 이 우주 항공청이 출범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거죠. 근데 당장은 이제 뭐 적은 규모인 게 사실이고요. 뭐 2027년까지 이제 정부 목표로는 이제 관련 예산을 뭐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좀 확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좀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예산을 조금씩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에는 이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 민간의 투자를 좀 이끌어내서 이제 이 규모를 좀 키워보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아무래도 발사체나 뭐 인공위성 이런 것들 기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뭐 싸워보겠다고 하면 쩐의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다른 이 블루오션을 좀 찾아서 좀 공략을 한다면 정부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라도 뭔가 좀 큰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것들이 이제 정부의 생각이고요. 뭐 다만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민간 투자가 이제 잇따르게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아직은 좀 구체적인 비전이랄 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가장 큰 상황인데 조만간 아마도 한 10개 정도 되는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뭐 해상 발사 플랫폼이라든지 뭐 초고 해상도 위성, 뭐 위성 정보 인공지능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구체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좀 사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역시 뭐니 해도 돈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뭐니. 이게 우리가 돈 가치가 옛날 바라볼 때 막 1조 그러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1조보다 적다 그러니까 되게 좀 이거 왜 이렇게 적어?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긴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서 이틀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기 훈련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얼차려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 용어인데 보통 이제 뭔가 지적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뭐 훈련을 뭐 시킨다든지 뭐 강도 높은 뭔가 이제 정신 수양을 뭐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뭐 얼차려라고 하다가 2020년에 뭐 이제 군 규정이 좀 정비가 되면서 그때 이제 이 용어가 좀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게 23일이고
일이고요. 그날 이제 오후 5시 20분쯤에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훈련병 6명이 군기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쓰러졌는데 이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 병원으로 바로 응급 후송돼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졌고 이틀 만이 이제 25일 오후에 사망을 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군기 훈련 중에 훈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네. 이런 지적이 이제 제기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육군에서도 이 국방부 기자단 백브리핑 진행하면서 관련 사실을 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군기훈련 규정에 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됐다는 게 가령 이제 뭐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이제 구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킨다든지 푸시업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규정상 다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점이 지금까지는 확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보를 받은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이게 이제 정황들을 좀 한번 좀 발표를 했어요. 오늘.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더니 22일에 이제 이 6명의 훈련병이 밤에 떠들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 다음 날 23일에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이제 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연병장을 도는 이제 얼차려를 받게 됐고. 저도 군대 훈련 받아보면 완전 군장하고 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그거를 받았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마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히 이 규정상 어긋나는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훈련 도중에 이 훈련병의 안색과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같이 얼차려를 받던 이제 훈련병들이 이거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현장 집행 간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얼차려를 줬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차 워닝이 있었는데 타인에 의해서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꾀병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그대로 계속 훈련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센터에서는 군기훈련 면령 집행 감독이 육군 규정에 이제 맞게 이루어졌는지 좀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정을 좀 살펴보면 제가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얼차려 할 때 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행전은 이제 신체 상태 다 문진하고 그런 다음에 얼차려 이제 부여할 때 1회에 1km 이내로 최대 4회까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10분, 1시간 이상 만약에 얼차려를 줄 경우에는 반드시 10분 이상 휴식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이 됐던 것이고요. 일종의 그 뭐 말이 군기훈련지 옛날에는 쉽게 말해서 벌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 주는데 뭐 시기하냐. 이런 거를 현장 간부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 이렇게 이런 일로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고가 발생해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일단은 이제 이게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결국 이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이 완전 군장 상태에서 이런 이제 과도한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리고 이제 얼차려 이전에 사실 이제 구두상의 경고만으로는 좀 불충분했던 것이 확인이 됐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사실 이제 이 훈련병이 사망한 게 25일인데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26일입니다. 그래서 왜 하루 차이가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군 인권센터에서 좀 문제 삼는 것도 이게 결국에는 이제 최상병 사건도 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은폐 축소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군에서는 이게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이제 하루를 좀 이제 이 텀을 벌려서 발표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족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옥 씨. 막둥이 아들이 제대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군에서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뛰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9503님. 훈련병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 사건 말고도 훈련병 사망사고 하나 더 있었나요? 그건 짧게 하나 좀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사건 말고도 정말 황당한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네네.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터져서 이제 신병 훈련대에서 훈련받던 훈련병 한 명이 사망을 하고 네. 이 소대장 한 명 다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이제 진상 규명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좀 연달아서 발생하니까 지금 이제 이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처럼 모두가 정말 자식을 믿고 군대에 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청년들도 군대에 가기에 굉장히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전에 이제 출연하셨던 허은하 대표라든지 네. 이제 정치권에서도 지금 문제 삼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연달아 발생하는 것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느냐.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간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국내와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 SNS 이제 웨이보에 공개된 이제 판다 영상하고 사진들을 토대로 이제 푸바오가 네. 접객 그러니까 이제 손님 맞이에 좀 활용이 됐다라든지 뭐 스트레스로 심각한 탈모를 겪고 있다. 뭐 평소 목줄을 착용하고 지낸다 내지는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에서 살고 있더라 이런 의혹들이 지금 네. 잇따라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뭐 관련되는 네. 영상이 좀 있나 봐요. 아, 네, 실제로 있는데 사실 예. 이게 이제 푸바오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군요. 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누리꾼들이 확인을 했을 때는 푸바오의 생김새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이제 푸바오는 쓰촨성에 있는 판다원에서 이제 비공개로 격리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아직 외부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영상이나 이제 사진의 판다가 정말 푸바오냐? 만약에 이제 푸바오라면 그럼 외부인들이 이제 푸바오 몸에 뭐 손을 댄다든지 뭐 먹이를 직접 줬다든지 이렇게 의심할 만한 사진과 영상들이 이제 유포가 된 것이죠. 근데 네. 중국 이제 자이언트 판다 연구센터는 관련 거기가 의혹을 이제 푸바오가 가 있는 데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네, 이곳에선 지금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을 하고 있는데 검진 결과 뭐 직원이 아닌 사람이 이제 푸바오랑 접촉을 한다든지 네네. 뭐 먹이를 주거나 뭐 사진을 찍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관련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이제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제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특별 코너를 좀 만들기도 했어요. 일단 센터는 그거는 가짜 뉴스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참 이게 해명 과정에서 정말 석연치 않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센터에서 어떤 발표를 이제 웨이보에다가 어떤 내용을 좀 발표를 했냐면 인터넷 유출 사진은 불법 촬영으로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인한테 공개가 안 되고 외부인 접촉 정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유출된 사진이 불법 촬영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취지로 인정을 한 그러니까요. 그 네. 영상이 푸바오라는 거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이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건데요. 네. 지금 이제 한국하고 중국에 있는 이제 푸바오 팬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세상에서 하나로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센터 소셜 미디어 접근이 차단된 중국 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중국 팬들이 우리는 접근이 차단돼 있으니까 이 한국 팬들이 좀 의혹을 제기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한국 팬들이 이제 이 센터에 의혹을 좀 제기를 해주고 네네. 실제로 뭐 SNS 상에서 뭐 세이브 푸바오 같은 이제 세이브를 뭐 구해달라라든지 해시태그를 막 확산시킨다든지 함께 뭐 국제 청원을 진행하는 식으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의심도 가고 하는데 센터에선 푸바오를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도 영상이나 사진을 가끔씩 공개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래도 이제 실제로 푸바오가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사진을 이제 좀 보여줌으로써 이제 좀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인데 네. 문제는 이런 사진이나 영상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제 뭐 눌려 있는 자국이 발견이 된다든지 뭐 실제로 뭐 이 털이 빠져 있어서 탈모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센터에서는 이제 검역하고 적응을 위한 이제 격리기간 2달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있고 이제 조만간 푸바오가 이제 공개 구역으로 좀 갈 것이다. 개방 구역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좀 순조롭게 적응을 하면 대중 공개까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대중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하면 좀 의혹이 해소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의혹이 더 확산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Don't worry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주목하실 만한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지난 23일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내린 지 4개월 만인데요. 먼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펀드를 가지고요.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해서 이제는 뭐 투자자들이 뭐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요. 일단 기초 자산을 이제 추종하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근데 기초 자산을 뭘 추종하느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이제 추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오른다 그러면 이 펀드 가격도 이제 오르게 되고요. 또한 뭐 이더리움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펀드 가격 떨어지게 되는데, 네네. 근데 문제가 어떤 게 있으냐면은 이제 보통 이더리움 투자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는 직접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상장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내가 이거를 ETF를 투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또 내가 투자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이게 현물 ETF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ETF의 특징이 이제는 이걸 운용사들이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ETF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ETF 승인 때도 동일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때 뭐 1억 원 찍는다. 실제 1억 원 찍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결론도 말씀드리면은 상품으로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코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는 경제 안에서 투자 상품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이제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게 이더리움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고 아니면 ETF 상품 통해서 간접적으로 네.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이제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할 수 있으면 굳이 네. ETF 상품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일단 다양한, 보통 그래요. 이제 금융 상품이라는 게 다양한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들을 계속 만들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지금 가상 자산이 인기인데 직접 투자하신 분들 뭐 많습니다. 많긴 하지만은 또 다른 상품으로 투자해서 사실상 더 이윤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상품도 너무 많아요. 펀드도요. 아마 다 부르면은 못한 10,000개가 넘어가니까 일단 우리나라에 걸려 있는 ETF 상품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실제 지금 가상화폐 쪽에서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는 쪽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미가, 이게 보통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을 우리가 보통 알트코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알트코인에서 ETF,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도 뭐 이어서 계속적으로 현물 ETF 승인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상 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야,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코인도 나중에는 뭐 현물 ETF 상장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호재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가격 상승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뭐 비트코인 ETF 승인 받았을 때도 뭐 1억 원 장중 이제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만큼 이제 기관 투자들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니까 사실상 이제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만약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지면은 지금 한 540만 원 합니다. 우리 돈으로. 네. 원화로 보면은 1,0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외신이라든지 해외 보고서들도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아직 승인은 떨어진 않았지만은 최종 승인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1,000만 원도 갈 수 있다. 내년에는 이거 2,00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그 시그널 때문에 뭐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은 기대감에 지금 이제 들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일단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봐야 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네요. 예. 자 이제 뭐 시장 반응을 보니까 네. 뭐 치솟기는 했는데 소위 마의 4,000달러는 돌파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네. 호재라면 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는 뭐 승인이 됐다라고 네. 보지만은 최종 승인에 떨어진 건 아닙니다. 최종 승인이 아니니까. 예, 현물 ETF 승인 받으려 그러면 일단 심사 요청서라는 걸 내게 되고요. 펀드라는 게 그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이제 내서 승인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 일단 하나만, 그러니까 반만 된 거죠, 반만. 그래서 아마 지금 본다 그러면 심사 요청서 낸 다음에 승인 떨어진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이제는 증권 신고서 승인이 떨어지는 게 관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시장에서는 한 8월쯤에 최종 승인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사실 되게 의외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ETF,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현물 ETF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게 원래 정말 2주 전만 하더라도요. 예. 불가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 이번에는 안 돼라는 거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한 이유가 사실상 뭐 정치권의 입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통과가 됐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3개월 후에 최종 승인에 떨어지겠는데 이 정치권의 백악관의 입김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게 더 연장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이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것만 뭐 믿고 있다가 투자하신 분들 갑자기 뭐 출렁이면서 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백악관 입김은 제가 다다음 질문으로 할게요.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물 ETF 승인 전망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네. 이더리움이 증권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것도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해하실 때 이게 코인 얘기인데요. 사실 네. 이더리움은 이제 스테이킹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일종의 예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이더리움이 처음부터 탄생이 됐을 때 이런 거예요. 이더리움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떤 기관에 맡기게 되면 예. 그래 이더리움을 이제 탄생되고 이거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보상이란 걸 줍니다. 이게 예치 제도, 예금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요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상품으로 봐야 되느냐 이게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그 심사에서 심사 요청서가 승인에 떨어지면서 네. 증권거래위원회가 조건을 던 게 증권화는 아마도 이게 스테이킹 기술은 빼라. 그래서 스테이킹 기술이 빠지고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만 인정받았지 증권으로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이게 완전 상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비트코인은 딱 희소성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근데 이더리움은 무제한이에요. 예, 무제한으로 이제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비트코인과 또 상품의 또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이더리움 투자자들이 그 차이를 인식해야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잘 모르세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이더리움 내가 갖고 있고 이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상품으로서 보고 계시는데 사실상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투자 상품으로 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이제는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투자로서의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더리움은 사실상 조금 애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이제 백악관 입김 말씀하셨는데 네. 대선 앞두고 민주당과 미국 민주당입니다. 네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네. 이런 해석. 이거 어떤 그 배경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회의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모든 보고서들이 돌변합니다. 그때가 딱 승인 보고서 나오기 전날이었어요.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돌변이 됐냐면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지기 바로 전날 백악관에서 이런 논평을 합니다. 이제는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회와 한마디로 이제는 논의를 해서 잘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뭐 증권 보고서라든지 모든 보고서들이 승인 쪽으로 다 확률을 다 옮겨가요. 실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승인을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11월 대선입니다. 미국은. 네. 지금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가상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자기의 그 정치 자산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하면서 젊은 층의 어떤 구애를 굉장히 했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가상 젊은 층한테 그게 어필을 해요? 그런 하고 말들이? 있어요. 지금 계속. 그래요? 그리고 어필이 됩니다.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인구수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체의 4분의 1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예, 8,5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명이나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지금 금융정보 분석원 자료인데요. 60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적진 않네요. 네, 10% 넘어가죠. 예. 그래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의 표를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숫자가. 그래서 이게는 뭐 도널드 전 대통령도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하고 있고 본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가상자산 우호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얘기 들어갈게요. 네. 이더리움 현물 ETF는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되는 거고요. 네. 국내 투자자들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당국이 지난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때도 국내 증권사들이 해당 ETF 거래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어요. 네. 뭐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금융당국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법 때문에 하고 싶어도 일단은 네. 뭐 지금의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그러니까 특검법이라 보통 얘기하죠. 네네. 이 특검법상 말 그대로 그 법인들에게 그 가상자산 계좌가 안 만들어집니다. 네. 일단 이거는 은행에서 이제는 만들고 싶어도 이제 법이 그래서 실명 계좌를 발급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들이 가상자산 투자가 안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상 간접 투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품을 못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개인들만 가능하지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지금 7월 달에 아시겠지만 가상자산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7월에 이제 어느 정도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우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눈에 띄는 인물이 이제 저는 한 명이 보이는데 바로 이복형 금감원장이거든요. 이복형 금감원장. 예. 회계사 출신이다고 그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는 아시겠지만 검찰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죠. 하시죠. 회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무튼간에 금융 쪽에 굉장히 밝으세요.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 요즘에 눈에 많이 띄는 게 뭐 최근에 이제 공매도 이야기도 약간 지금의 정부의 색과 조금 다르게 조금 다르게 얘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번에도 이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기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달라요 지금. 저도 이렇게 언론에서 봤더니 하반기쯤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의 얘기가 이제 하반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인물이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감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아시겠지만 총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물 ETF 발행하겠다. 근데 좀 아이러닉한 게 2017년도에 사실상 가상자산을 막았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었는데 갑자기 색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도 되게 의아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뭐냐면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선들이 다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이나 정부나 좀 우호적으로. 네,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색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가상자산이 아마 22대 국회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아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어제 세 나라 정상의 만찬 이후 공연에서 앵콜곡으로 신중현의 봄비가 연주됐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도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나 혼자 술술